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세상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들리는 대로 상처받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심의 무게를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독한 시집살이라는 익숙한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의 끝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매일같이 며느리를 찾아와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펼쳐질 놀라운 반전의 순간까지 두 여인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논산훈련소 입구는 수많은 눈물과 함성,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주는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한 듯 연신 매만지며 아내 한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유나야, 울지 마. 금방 돌아올게. 2년, 눈 딱 감고 뜨면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도 유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갓 결혼한 지 6개월. 신혼의 당금은 너무나 짧았다. 그녀는 남편의 군복 입은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앞으로 홀로 보내야 할 시간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민주는 아내를 한번 꼭 안아준 뒤 옆에 서 계신 어머니 오연숙 여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어머니, 유나 혼자 두게 돼서 죄송해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유나 좀 잘 챙겨주세요. 아직 어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으니까요. 오연숙 여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릴 뿐이었다. 걱정 말고 훈련이나 잘 받아. 사내 자식이 나라를 지키러 가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어서 들어가 봐. 입소 시간이 다 되어. 민주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는 훈련소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유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오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징징거리고 집에나 가자. 아들이 사라진 훈련소 앞에서 두 여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라디오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만 바라보았고 오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 침묵은 앞으로 닥쳐올 기나긴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다. 민준이 떠난 후 첫 며칠은 고요했다. 유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외로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씩씩하게 버텨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오 여사가 양손에 바리바리 무언가를 든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이유라도 있어야 하니. 오 여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훑어보았다.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 김, 혼자 먹기에는 단출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다. 하지만 오 여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애야, 저녁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서 어떡할 셈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이러다 영양실조라도 걸리면 군대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내 아들은 어쩌라고 애비 없는 자식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오 여사는 유나가 차린 음식을 식탁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더덕무침, 각종 나물 반찬까지 진수성찬이었지만 유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내가 해온 거니까 이거 먹어. 밥상에 풀떼기만 올려놓지 말고 고기도 좀 먹고 그래야 사람이 기운이 나는 거야. 오 여사는 마치 명령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유나의 냉장고를 열어보며 혀를 찼다. 냉장고가 텅 비었구나. 살림하는 애가 이렇게 게을러서야 원. 내일은 내가 시장 봐서 꽉 채워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날 이후 오 여사의 방문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것은 시집살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은 청소가 문제였다. 유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고 닦아 반짝거리게 해놓은 집. 하지만 오 여사의 눈에는 부족한 겉투성이었다.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하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젊다고 몸을 함부로 굴리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창문 좀 닫고 보일러도 좀 틀고 살아라. 오 여사는 유나가 막 환기시킨 창문들을 쾅쾅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거실장 위를 쓱 훑었다. 먼지 봐라. 먼지 청소를 하는 거니. 많은 거니 남편 없다고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개냐. 이러니 내가 매일같이 와서 감시를 안 할 수가 없지. 유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분명 1시간 전에 걸레질을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먼지만 보일 뿐이었다. 오 여사는 직접 청소기를 들고 유나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청소기, 소리는 마치 며느리의 무능함을 꾸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유나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들인 노력과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에 숨이 막혔다. 또 어떤 날은 유나의 생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막 외출 준비를 마쳤을 때, 오, 여사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예쁘게 차려입은 유나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어딜 가려고 이렇게 빼입었어? 아, 친구 만나서 저녁 먹기로 해서요. 어머니, 친구 남편도 군대가 있는 마당에 정신 못 차리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개냐. 오,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은 나 알아지키러 갔는데 아내는 매일같이 밖으로 놔둔다고 손가락질 할 거다. 힘들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몸 관리나 잘해. 그게 내 아들 걱정 덜어주는 길이야. 그 말은 마치 유나가 부정한 아내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오 여사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예고 없이 찾아와 유나의 행적을 캐물었고 유나의 씀씀이를 검사했으며 심지어 유나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간섭하려 들었다. 유나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감시자가 지배하는 숨 막히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나는 점점 말라갔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해다주는 영양가 높은 반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다.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훈련소에 갓 들어간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날 저녁도 여사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유나가 또 저녁을 거르려 한다며 불호령을 내렸다. 내일은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사골이라도 푹 고아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내 몸은 이제 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야. 내 아들의 아내이자 우리 박씨 집안의 며느리란 말이다. 그걸 명심해. 오 여사가 돌아간 후 유나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차려놓고 간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은 그녀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민준과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유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갑게 식은 밥 위로 떨어졌다. 앞으로 남은 2년 가까운 시간, 이 숨 막히는 감옥에서 과연 자신이 버텨낼 수 있을까? 유나는 아무런 자신도 없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 같았다. 한유나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 오연숙 여사의 가시 돋친 말들이 먼지처럼 쌓여 숨을 쉴 때마다 바스락거렸다. 남편 박민준이 떠난 지 한 달. 이제 그녀는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방문과 잔소리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마르고 웃음을 잃어갔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병이라도 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적처럼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군부대에서 거는 전화였다.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유나야, 나야, 민준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그토 앓게 그리워했던 목소리였다. 유나는 순간 모든 서름을 잊고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민준 씨, 괜찮아요. 훈련은 할만해요. 힘들지는 않고요. 응, 괜찮아. 이제 훈련소 퇴소하고 자대 배치받았어. 전화할 시간이 잠깐 생겨서 했지.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다. 당신은 어때 잘 지내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유나가 애써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하고 싶었다. 군 생활에 막 적응하기 시작한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나야,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흑, 민준 씨,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요.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한번 터진 울음은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토해냈다.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매일같이 찾아오세요.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신대요. 밥 먹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 잠자는 것까지 숨 쉬는 것조차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나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험담하는 못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미안해. 유나야, 다 내 잘못이야. 당신 혼자 그렇게 힘들게 둘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남편의 사과에 유나는 더 서럽게 울었다. 내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말씀드릴게. 당신 힘들지 않게 조금만 거리를 둬달라고 부탁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응, 내가 있잖아. 금방 휴가 나가서 당신 보러 갈게. 민주는 다정하게 그녀를 위로했다. 짧은 통화 시간은 금방 끝이 났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남편과 통화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만약 남편의 전화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노여워하면 어쩌지 이제 자신을 아들에게서 어머니를 떼어놓으려는 악독한 며느리로 여기면 어떡하지? 그녀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시각 오연숙 여사는 자신의 작은 집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곰국을 끓이고 있었다. 커다란 솥 안에서 사골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다. 며느리가 너무 말라가는 것이 눈에 밟혀 큰맘 먹고 준비한 보양식이었다. 그녀는 기름을 걷어내고 정성스럽게 국물을 저으며 내일 아침 이것을 들고 며느리에게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무뚝뚝한 얼굴의 순간 화색이 돌았다. 아들 웬일이냐. 전화 다 하고.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너야말로 고생이 많다.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네, 저는 괜찮아요. 다름이 아니라 유나 때문에요. 아들의 입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자 오 여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유나 걔가 왜... 어머니, 유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매일 찾아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제가 없는 동안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유나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거리를 둬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부탁. 하지만 오 여사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렸다. 며느리가 기어코 아들에게 일러 바쳤구나. 저 여우 같은 것. 그녀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 지금 내 마누라 편드는 거냐. 내가 괜히 가는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하나뿐인 내 아들 나라 지키러 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며느리가 비실비실 앓다가 드러눕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걔 건강 챙겨주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좋아서 매일같이 그 집 드나드는 줄 알아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그녀는 일부러 더 모질고 악한 말들을 쏟아냈다. 아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생각이었다.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다 군인이 나라 걱정이나 할 것이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전화 끊어 바쁘다. 오 여사는 아들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 너머의 연결이 끊어지자 부엌 안에는 다시 곰국 끓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오 여사는 더 이상 국물을 젓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지친 기색이 어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장롱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앳된 얼굴의 민준이 활짝 웃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다. 그녀는 액자를 가슴에 품고
방구석의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강인했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도끼 서렸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툭, 툭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모든 슬픔을 속으로 삼켰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아, 이 어미는 그냥 네가 돌아올 때까지 두 사람 모두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야.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녀의 흐느낌 속에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아들과 며느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사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운명과의 싸움이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 같아졌다. 한윤아는 시어머니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보복해올지 몰라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보내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오윤숙 여사는 다음 날 바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전화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감시와 잔소리는 더욱 집요하고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날들이었다. 오 여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며느리의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윤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논리에 맞춰 비난했다. 윤아가 잠시 소파에 누워 쉬고 있으면 게으르다고 타박했고 책을 읽고 있으면 쓸데없는데 정신을 판다고 쏘아붙였다. 윤아는 점점 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준과의 통화가 있은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따라 윤아는 몸이 좋지 않았다. 아침부터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꺼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오후가 되자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여사였다. 그녀의 손에는 평소의 반찬통 대신 묵직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몸은 좀 어떠냐? 여사가 현관에 들어서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 윤아는 애써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얼굴이 허옇게 질린 게 꼭 송장 같구나. 오 여사는 혀를 차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보온병을 열어 그 안에 담긴 검고 걸쭉한 액체를 커다란 사발에 따랐다. 역하고 쓴 한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이리 와서 앉아. 이거 마셔라. 오 여사는 사발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명령했다. 윤아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몸에 좋은 보약이다. 내가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구해온 귀한 것이니 군말 말고 마시기나 해.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같은 상태에 저런 쓴 약을 넘겼다가는 그대로 토해낼 것만 같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나중에 마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오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지난 며칠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한 듯했다. 나중은 없어. 지금 당장 마셔.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내가 너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내까짓 게 뭔데 이걸 거부해. 네가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기나 해. 얼굴이 반쪽이 된 거 안 보이냐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쩔 셈이야.
오 여사는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식탁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약 4발을 그녀의 입 앞으로 들이밀었다. 마셔 어서. 유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더 이상 관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었다. 싫어요, 안 마셔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유나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반항하며 소리쳤다. 그 말에 오 여사는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유나의 턱을 억지로 잡고 약을 입에 쏟아 부으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유나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꿰뚫었다. 시어머니의 노여운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그녀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컹! 유나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손이 식탁을 쳤고 그 바람에 약 4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검고 끈적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유나는 의식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순수한 공포와 절망이 떠오르는 것을 그것이 유나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다. 야 애야. 오 여사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깨진 사발 조각과 검은 한약이 그녀의 주변에 흥건했다. 마치 그녀가 피를 쏟은 것처럼 보였다. 유나야. 오 여사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얘야. 눈 좀 떠봐 한유나.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유나의 뺨을 때리듯 두드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축 늘어진 몸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오 여사의 머릿속에 오직 한 단어만이 떠올랐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버튼을 잘못 눌렀다. 간신히 L79를 누르고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는 그녀는 자신의 집 주소도 기억나지 않는 듯 한참을 더듬거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착하라는 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쓰러진 윤에게로 기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탓하던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명의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유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며느리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유나의 뺨 위로 떨어졌다. 내가 너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 내 아들 돌아올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무너진 채 구급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똑같은 말만 되뇌었다. 그녀의 절규는
곧 밝혀질 거대한 비밀의 서곡이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오연숙 여사는 의식을 잃은 며느리 한윤아의 손을 잡고 속절없이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향해 악담을 퍼붓던 그 입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채 오직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윤아의 창백한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무전으로 병원 응급실에 환자의 상태를 보고했다. 그들의 전문적이고 긴박한 대화 속에서 오 여사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후회, 공포, 절망,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덮쳐와 그녀의 사고를 마비시켰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윤아가 실린 이동 침대는 수많은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안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환자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고 에피네프린 투여해.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오 여사는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쾅!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한약이 쏟아져 얼룩진 그녀의 옷과 공포에 질린 얼굴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그녀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의 그 기세등등하고 무섭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늙은 여자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1분 1초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좁은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오갔다. 그러다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너의 아내를 거의 죽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 상처 주었던 행동들, 그것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윤아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만의 서툴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의사 한 명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한윤아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그 목소리에 오 여사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의사에게 달려갔다. 제가 어미입니다. 제가 그 아이 어미예요. 우리 애는 괜찮습니까? 네,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우리 애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의사는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심정지 상태는 넘겼습니다. 응급처치로 간신히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서 언제 다시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환자에게 혹시 과거에 앓았던 병이나 지병이 있었습니까? 심장 쪽에. 의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오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의사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으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선천성 확장성
심근병증. 우리 애 그 병 앓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살아왔다고요. 의사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보호자가 환자의 정확한, 그것도 희귀한 병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그 절박한 모습에 두 번 놀랐다. 오 여사의 입에서는 봇물 터진 듯 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바로 제목에서 예고했던 그녀가 의사에게 한 첫마디였다. 내 심장, 이식 가능한지 지금 당장 검사해 주시오. 조직 검사고 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란 말이오. 내 아들놈 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 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니 제발 내 심장이라도 떼어주시오. 빨리요.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처절한 선언이었다. 응급실 복도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의사는 당황해서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심장 이식 수술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도 매우 복잡하고, 어머님 연세에 그런 큰 수술을, 그런 건 상관없어. 오 여사가 말을 잘랐다. 내 목숨은 상관없으니 우리 며느리만 살려주시오. 우리가 비밀로 했어요. 내 아들놈 걱정할까봐. 나라 지키러 간 아들 마음 무거워질까봐.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약속했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걔 옆에서 밥이며 약이며 챙기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서툰 관심이, 지독한 잔소리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약 사발이 모두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그녀만의 처절한 전쟁이었음을 그녀는 차마 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병을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방식은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며느리를 내 새끼로 여기는 깊고 절박한 사랑이 깔려 있었다. 의사는 주저앉아 우는 오 여사를 안타깝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이 기구한 사연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세를 낮추고 오 여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저와 함께 상담실로 가시죠.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전부 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유나 환자분을 살릴 수 있는 유정확한 방법입니다. 의사의 따뜻한 말에 오 여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사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등 뒤로 거대하고 슬픈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병원 상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의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오연숙 여사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의 격렬했던 통곡은 잦아들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잘게 떨리고 있었다. 여묘님, 의사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한유나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 여사는 찻잔을 든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아이들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시간은 1년 전의 어느 화창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한윤아는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인 오연숙 여사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부대 훈련 때문에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상견례는 이미 마쳤고 결혼 날짜까지 잡힌 후였다. 오 여사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자며 윤아를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불렀다. 예단은 간소하게 하고 예물은 금반지 하나씩만 주고받는 걸로 하자.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게 한다더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오 여사의 말투는 그때도 무뚝뚝하고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윤아는 오히려 그런 점이 편했다. 거칠애나 허영없이 실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될 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 연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식사가 나오고 윤아는 긴장한 탓인지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가 젓가락을 깨작거리는 모습을 오 여사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왜 먹지를 않니?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어요. 제가 아침을 늦게 먹어서요. 윤아는 황급히 변명하며 밥을 한술 떴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가슴께가 뻐근해지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아찔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살짝 움켜쥐었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고 그녀는 금세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오 여사의 날카로운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며느리가 될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분명 윤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네오, 안색이 안 좋다. 어디 아픈겠냐? 아니에요.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윤아는 웃어 보였지만 오 여사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다. 며칠 뒤 오 여사는 다짜고짜 윤아를 불러냈다. 그녀는 윤아를 자신의 단골 한의원으로 데려갔다. 결혼 전에 몸보신이라도 해야지. 내가 잘 아는 곳이니 가서 진맥 한번 받아보거라. 윤아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한의원에서 그녀는 오 여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용히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약해서 양약을 먹고 있어서요. 한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료실을 나왔을 때 오 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의사에게 미리 언지를 받아두었던 것이다. 오 여사는 그날 윤아를 한적한 공원 벤치로 데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기만 했다. 무거운 침묵이 윤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침내 오 여사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라. 얼마나 심각한 게 있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윤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몇 년 전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선천적으로 심장이 계속 커지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지금은 약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까지도.
민준 씨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유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 사람,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요. 이 사실을 알면 저를 떠나버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세상에 민준 씨밖에 없는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한참 뒤 유나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오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결혼 물을 테냐? 너무나 차갑고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유나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저는 민준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저희 결혼하게 해주세요. 유나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다. 오 여사는 그런 유나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마침내 오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다. 내 아들놈이 너 아니면 죽고 못 산다는데. 어미인 내가 어쩌겠느냐. 이 결혼 내가 허락한다. 유나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오 여사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 일, 내 아들 민준이에게는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한 글자도, 특히 그 녀석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는 더더욱. 그 녀석 성격에 이 사실을 알면 하루도 마음 편히 군 생활 못할 게 뻔하다. 나라 지키러 간 놈의 발목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일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신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가 책임진다. 오 여사가 선언하듯 말했다. 내 건강 내가 알아서 챙길 것이다. 내가 먹으라는 것은 군말 없이 먹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병원도 내가 정해주는 곳으로 다니고 약도 내가 주는 대로 먹어. 내 말만 들으면 내 아들 돌아올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그것은 무서운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을 올가매는 그 약속에서 기이하게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보호를 느꼈다. 평생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에게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은 너무나 무겁고도 든든하게 다가왔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두 여자만의 길고 외로운 비밀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오 여사는 이야기를 마치고 찻잔을 든 채 가만히 어깨를 떨었다. 그 아이가 먹는 것, 자는 것, 나가는 것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다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억지로 약을 먹이려고 했던 겁니다. 제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며느리마저 제 눈앞에서 잘못될까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그는 눈앞의 노부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의료진을 믿고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머님께서 주신 정보 덕분에 저희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의 따뜻한 말에 오 여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그제야 그녀는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아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의 밤은 길고 차가웠다. 오연숙 여사는 의자 위에 웅크린 채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며느리의 병상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윤아의 상태가 잠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독하며 심장 이식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그리고 군대에 있는 아들이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지난 한 달간의 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모든 것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그녀만의 처절하고 비밀스러운 전쟁이었다. 첫 번째 전쟁 밥상 앞에서 그녀는 민준이 떠나고 일주일 뒤 처음으로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던 날을 떠올렸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 그녀는 그 소박한 밥상을 보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났다. 애야, 저녁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서 어떡할 셈이야. 그녀의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사의 경고가 울리고 있었다. 1년 전 윤아의 병을 알게 된 직후 그녀는 몰래 대학병원 심장내과 최고 권위자를 찾아갔었다. 의사는 말했다.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염분은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심장병 환자에게는 독과도 같았다. 그녀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밀어내고 자신이 준비해온 반찬들을 꺼냈다. 저염 간장으로 조린 장조림, 소금 대신 들깨가루로 무친 시금치나물, 염분을 최대한 빼고 볶은 멸치. 그 모든 것은 의사에게 받은 식단표에 따라 그녀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환자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네가 아프니까 이걸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을 매 끼니마다 실감하게 될 터였다.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살림을 못한다는 구박과 게으르다는 잔소리를 방패 삼아 며느리의 밥상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잔소리는 사실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음식을 향한 저주와도 같았다. 두 번째 전쟁집 안에서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창문부터 닫았다.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하니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여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법이야. 그녀는 쌀쌀한 공기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의사는 신신당부했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폐 기능도 함께 약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감기나 폐렴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환기를 시킨다며 창문을 열어놓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가운 바람을 타고 들어올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그녀의 눈에는 마치 며느리의 생명을 노리는 자객처럼 보였다. 먼지 봐라, 먼지. 청소를 하는 거니, 많은 거니. 그녀는 일부러 더 유난을 떨며 청소기를 돌렸다. 그것은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역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결벽에 가까운 청결 집착은 사실 며느리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세 번째 전쟁 문 밖에서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려던 날, 그녀는 길을 막아서며 악역을 자처했다. 남편도 군대가 있는데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개냐. 그녀의 모진 말에 상처받은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든 활동, 예를 들어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그 평범한 일상조차 그녀의 눈에는 위험투성이었다. 혹시라도 식당까지 걸어가다가 숨이 차면 어쩌나,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 심장이 무리하면 어쩌나,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게 있다가 면역력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며느리를 집에 가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만의 방식으로 며느리를 격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남편 걱정 덜어주는 길이라는 그녀의 말은 사실 내 목숨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자유를 빼앗는 대신 그녀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 전쟁 약 4발 앞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그녀가 들고 갔던 검고 쓴 한약, 유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수소문 끝에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전설적인 한의사를 찾아갔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적금을 깨고 수백만 원을 들여 심장에 좋다는 귀한 약재들로만 이루어진 보약을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린 희망이었다. 내가 너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니까짓 게 뭔데 이걸 거부해. 그녀가 며느리에게 소리쳤을 때 그녀의 마음속은 사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제발 이것만이라도 먹고 버텨다오.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은 며느리에게 닿지 못하고 끔찍한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서툰 표현 방식이 결국 며느리를 쓰러지게 만든 것이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연숙 여사는 밤새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사랑했다. 자신의 죽은 아들 민수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가여운 며느리를 딸처럼 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녀의 사랑은 늘 거칠고 투박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유나를 지켜야 할 환자로만 대했을 뿐, 마음을 나누어야 할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위로 한번 건네지 못하고 그저 윽박지르고 통제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이 손으로 며느리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 손으로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라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어야 했다. 며느리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그녀는 기꺼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오연숙 여사는 모든 검사를 마쳤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며느리 한윤에게 심장을 이식해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이와 건강 상태도 문제였지만 조직 적합성 자체가 맞지 않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오 여사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다급한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어머님,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계신데 한유나 환자분과 조직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셨어요. 지금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절망의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이었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한 생명이 저물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 윤아가 수술실로 들어간 직후 병원에 연락을 받은 군부대에서는 박민준에게 긴급 휴가를 허가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만 전해 들은 민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이어미언이 민준이 달려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윤아는요? 윤아 괜찮은 거죠? 아들을 보자. 애써 버티고 있던 오 여사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매달려 그동안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모든 비밀과 고통을 토해냈다. 민준아, 미안하다. 이 여미가. 그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윤아의 지병에 대해서, 아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했던 두 사람만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서툴고 어리석었던 행동들이 결국 윤아를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민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내가 아프다는 충격,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죄책감, 어머니의 방식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어머니에 대한 연민,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수술실 앞을 지킬 뿐이었다. 길고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전해주었을 때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몇 주가 흘렀다. 윤아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식받은 심장은 그녀의 몸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민주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병실의 공기는 평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윤아와 민준, 그리고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는 오 여사. 세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윤아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려 했던 시어머니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오 여사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에 참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날 오후 오 여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병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볼 뿐이었다. 민주는 이 어색한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와 과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아주 조용히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병실 안에는 오직 사과 깎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며느리를 닥달하던 날카로운 손이 아니었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사과 껍질을 벗겨내는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손길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껍질은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져 내려왔다. 그녀는 다 깎은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잘랐다. 그리고는 접시에 담아 유나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실된 사과였다. 미안하다는 100마디 말보다 그녀의 서툰 행동 하나에 더 많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천천히 고였다.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을 향했던 그 지독했던 잔소리와 감시가 실은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유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토끼 모양 사과 조각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 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용서의 맛이었고 화해의 맛이었다. 민주는 두 여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머니의 사랑은 다정하거나 친절하지 않았다. 거칠고 무뚝뚝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 병실 안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했다. 길고 길었던 시월드의 전쟁은 끝이 났다. 상처와 오해의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같은 햇살을 받으며 같은 사과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 모든 관계에는 오해의 그림자가 존재하며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아들이 군대 간 후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표현되지 못한 사랑이 어떻게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쌓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오연숙 여사의 서툰 사랑은 우리 주변의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때로는 서툴고 거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깊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오해의 매듭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말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을, 무뚝뚝한 행동 뒤에 감춰진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들 가족의 아슬아슬한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오해를 넘어 진심으로 가닿기를 기원합니다.